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전쟁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부대가 수도를 향해 진격 중이었죠. 탱크, 보급트럭, 무기수송 차량까지 그 길이만 무려 60km. 그야말로 끝없이 이어지는 전차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단 일주일, 이건 단순 경보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었다는 걸 전 세계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키이우는 버틸 수 없다고,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러시아의 행렬은 멈춰섰습니다. 아니, 멈춘 걸 넘어서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의 중심엔 단 30명의 민간인 드론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 전쟁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투자가이며 드론 마니아였던 볼로디미르 코체트코 수카치는 공중 정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드론 정찰팀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팀에 에어로 로즈비드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찰 목적이었죠. 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DJI 드론, 프랑스산 패럿 드론 등을 개조해 만든 정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러 작전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립자인 볼로디미르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종하던 드론이 적진 깊숙한 곳에 추락하게 됩니다. 직접 만든 드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작전 영상과 정찰 데이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드론은 그저 한 대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눈이자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론을 찾으려는 그의 몸놀림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곳곳에 매설된 지뢰, 적군의 감시, 그의 모든 발걸음엔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볼로디미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레 다시 숲속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서진 나뭇가지 사이로 드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도감이 스쳤죠.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밟은 지뢰 한 발이 그의 삶을 산산히 무너뜨렸습니다. 볼로디미르의 죽음은 그저 한 명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론팀에 합류하기 시작했죠. IT 전문가, 은행원, 교사, 학생 등 드론을 사랑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거대한 러시아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전쟁은 점점 격렬해졌고 이 작은 드론팀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정찰만으론 부족했기에 드론을 무장시키기 시작했죠.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부품을 모으고 손수 조립한 드론에 여러 상 카메라와 소형 폭탄까지 탑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드론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적을 향해 날아가는 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접한 것이 직접 만든 무장 드론 옥토콥터였습니다. 이 드론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분 비행이 가능했고 5kg의 폭탄을 싣고 4km 밖의 목표물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용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날아다니는 진짜 무기였죠. 옥토콥터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전차 무기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죠. 조직도 점점 전문화되었습니다. 드론을 실제 조종하는 드론팀, 적의 위치를 분석하고 지도화하는 델타팀,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이버 보안팀, 이 세 팀이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드론팀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상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고 그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드론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작동 가능한 이 장비는 러시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장의 눈이자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작지만 막강한 비밀 드론 부대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이들이 하루에 수행한 임무는 무려 300회 이상. 평범한 민간인들이 만든 작은 팀이 전쟁의 흐름을 뒤바꿀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론팀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그 작전이 시작됩니다. 2022년 3월 1일 수도 키이우를 향해 길게 늘어선 러시아군의 행렬이 포착됩니다. 탱크, 장갑차, 보급트럭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60km에 달하는 전차 행렬이 수도를 향해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드론팀의 멘토인 우크라이나군의 야로슬라브 중령은 즉시 정찰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첫 번째 영상을 본 모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러시아군의 행렬, 압도적인 규모가 화면 너머로 밀려왔고 그제야 모두 실감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드론팀은 즉시 작전 회의에 돌입합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수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키이우는 사실상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우크라이나의 심장부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수도 함락 그 한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랬기에 결단은 빨라야 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이 전쟁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적진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15명의 드론팀이 군용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합니다. 야간 투시경, 저격소총, 원격지뢰, 그리고 드론. 장비는 간소했지만 이들에게는 은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드론팀이 향한 곳은 60km에 달하는 러시아 행렬의 정중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수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저격수들이 함께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죠. 드론팀의 나머지 대원들은 드론 정찰과 전장 데이터 분석을 맡은 델타팀과 사이버 보안팀으로 기지에 남아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격으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현장팀과 완벽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드론팀은 조심스럽게 러시아 행렬을 포위한 뒤 땅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고 드론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드론에는 1.5kg짜리 폭탄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군이 쉬고 있는 틈을 노려 선두 차량들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 3발이 정확히 떨어지며 차량 3대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총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드론을 향해서도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드론 하나가 격추당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혼란은 기회였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4번째, 5번째 폭탄이 연이어 러시아 진영을 강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우크라이나는 다시 드론을 띄워 전장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폭격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불타버린 탱크, 도로를 막은 트럭들. 그날 새벽 러시아군은 드론에 무릎 꿇었습니다. 길이 막히자 러시아군은 결국 대열을 풀고 소규모로 흩어져 다시 수도로 접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작전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자랑하는 공격 드론 바이락타르가 투입될 차례였습니다. 드론팀은 곧바로 바이락타르 운용부대에 좌표를 전송했고 단 몇 분 만에 하늘을 가르며 2대의 드론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이 정확히 목표를 강타했고 지휘차량, 보급트럭, 장갑차까지 무려 12대의 주요 차량이 한 번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또 한 번의 기습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목표는 러시아군의 군수 트럭과 무기와 연료를 가득 실은 보급 차량들이었습니다. 드론팀이 좌표를 확보하자 곧이어 5개의 포병부대가 해당 위치에 포탄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대전차 무기를 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10개 팀이 전선에 투입되며 완벽한 협공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는 델타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과 병력 배치를 정확히 파악해낸 덕분이었죠. 그 결과 러시아군은 공포에 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사방으로 총을 난사하고 보이지도 않는 적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드론팀이 은신처로 삼은 벙커는 전략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지형을 잘 활용해 만든 덕분에 러시아군의 반격에도 큰 피해 없이 버틸 수 있었죠. 그날 밤에 파괴한 러시아 차량은 최소 10대, 폭파된 보급 트럭과 지휘 차량이 도로를 막아섰고 러시아 병력은 도망치거나 전사했습니다. 이런 기습 작전은 거의 매일 밤 이어졌고 드론팀은 한 달 사이에 무려 100회에 달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드론전에 적응하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은 곧바로 드론 전단팀을 조직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전파 교란 장비 일명 제머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은폐된 기지까지 만들어 드론팀의 위치를 역추적하고 은신처까지 포격하는 일도 벌어졌죠. 그 결과 일부 드론팀이 전멸당하고 중요한 장비와 데이터가 함께 사라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수많은 러시아 병력이 도로 한가운데 고립됐습니다. 차량인 히토조차 없으며 연료는 바닥나기 직전이었죠. 부상병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얼어붙은 차량 안에서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많은 병사들이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무전 속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러시아 병사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군의 무전이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교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그 정보를 작전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배치한 전파 교란 장비 일병 제모에 의해 드론 신호가 무력화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장비가 절실해졌습니다. 결국 드론 부대의 부품 조달을 담당하던 마리나는 약혼자인 분자 생물학자 클라우스의 도움을 받아 제모를 무력화할 부품 확보에 나섰고 곧바로
바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와 미국의 드론 커뮤니티에 SOS를 보냈고 놀랍게도 각지에서 최신 부품과 장비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스는 이 부품들을 바탕으로 전파 교란 장비에도 끄떡없도록 회로를 직접 재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비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실전에 투입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드론은 그대로 추락할 때고 성공하면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드론팀은 어둠을 틈타 다시 적진을 향해 출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때 도로를 가득 메우며 키이우를 위협했던 러시아군의 긴 행렬은 이미 여러 소규모 부대로 흩어져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렬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적을 하나씩 추적해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더 치밀한 정찰과 정확한 타격이 필요했죠. 드론팀은 체온을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숲속 깊은 곳까지 수색을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야로슬라브 중령은 그 작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그들이 숨어있는 숲속을 날아다니며 목표물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제모를 실은 러시아 차량을 발견합니다. 확인하자마자 폭탄을 투하했고 그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숨어있던 탱크와 보급 트럭들도 하나씩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드론팀의 야간 공습은 그날 이후 3월 말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60km의 거대한 행렬은 키이우를 등지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과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몰려들던 그 진격로는 이제 불타고 망가진 흔적만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은 주인공은 바로 민간인 30명으로 이뤄진 드론 부대 에어로 로즈비트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선두 차량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춰 세우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민간인 드론팀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병부대의 눈이 되어 러시아의 행렬 위로 정밀 포격이 쏟아지도록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공격 드론 바이락타르가 출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드론팀의 좌표 없이는 어떤 폭격도 반격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팀의 구성원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원, 교사, 은행원, 학생, 드론을 좋아하던 시민들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다윗의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조종기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골리앗의 진격을 멈춰 세웠습니다. 만약 이들의 용기와 전략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이미 함락됐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에어로 로즈비트카는 전장에 배치되어 하늘 위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눈이자 창이 되어 하늘에서 정찰과 공격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장비는 아직도 민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기술력과 전략은 정규 어느 군대보다도 정밀하고 치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단 하나, 언젠가는 드론들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